에 유의해서 조심히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지은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죠.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초박빙이었죠. 네, 이게 워낙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본투표 날이었던 9일을 넘어서 10일 새벽까지 당선인의 윤곽이 금방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도 1%포인트 이내 차이가 났었고요. 예. 본투표 다음 날인 10일 오전에 실제로 완료된 최종 개표 결과를 보니까 0.73%포인트 차이가 났었습니다. 맞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얻은 표수는요, 1639만 4,815표였고요. 이걸로 48.56%의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614만 7,738표를 얻었고요. 47.83% 득표율인데요. 두 후보의 표 차이는 24만 7,077표였습니다. 예. 아까 굉장히 붙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1, 2위 후보 격차가 가장 적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앞서서 가장 격차가 적었던 대선이 1997년 15대 대선 때였거든요. 그때는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랑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가 맞붙었을 때였는데 득표율 차가 1.53%포인트였어요. 그렇죠. 표차는 39만 557표였습니다. 이번 대선 득표율로 보면 민심이 거의 반으로 갈라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더 극심해진 분열과 갈등을 보듬어 나갈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셈이고요. 네. 특히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시작하는 셈이 된 건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냐. 첫 번째 과제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의석이 172석, 그리고 국민의힘 의석이 이제 선거날 기준으로는 106석이고 재보궐선거까지 포함을 하면 110석이 되는데요. 예. 민주당이 개헌 빼고는 대부분 자체 의석으로 가능한 다수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당장 총리 임명부터 각종 법안 처리 이런 것들을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처리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통합의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말하겠죠. 맞습니다. 자, 이제 누가 새 정부에 중용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또 대변인 몇몇 자리 인사가 발표됐죠. 네, 가장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때 그때도 이 장 의원이 전권 대리인으로 나서서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속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소위 윤핵관이다. 즉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다. 이렇게 지목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당선인 대변인도 임명을 했는데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습니다. 예. 김 의원은 원래 선대본부 시절에 공보단장을 맡았었고요. MBC 기자 출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인수위 행정실장의 서일준 의원, 또 당선인 총괄 보좌역의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당선인의 수행팀장으로 활동을 했던 게 이용 의원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당선인의 수행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지원을 했던 인사들을 당선인들이 다시 한번 중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인수인데 인수위원장 아직 결정 안 됐죠? 네, 아직 하마평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번 주말까지는 결정을 할 거라고 그렇게 장제원 비서실장이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인수위 구성의 큰 그림은 대략적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인수위라는 거는 다음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2달 정도 운영이 될 거고요. 정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7개 분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나눠보면은 기획조정, 이게 하나의 분과고요. 외교안보,
또 정무사법행정, 그리고 경제 1, 경제 2 두 가지로 나눴는데 경제 1은 이 거시정책, 거시적인 경제 정책하고 예. 경제 2는 일자리 정의를 좀 중점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과학, 기술, 교육, 또 사회, 복지, 문화 이렇게 7개의 분과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2개의 TF를 태스크포스 팀을 당선인 직속으로 둘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19 비상 대응을 위한 TF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와대 개혁 TF입니다. 말씀하신 인수위원장하고 또 부위원장 이렇게 포함해서 24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 이번 주말에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인수위원장 후보군이 지금 하마평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야권 후보 단일화할 때 인수위부터 참여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새시대 준비위원장 이렇게 맡았었는데 예. 3명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수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 팀 그건 또 광화문 대통령 시대하고 연결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청와대 개혁 TF가 그 업무를 전담하게 될 건데요. 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던 게 청와대를 벗어나서 광화문에 집무실을 두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접근성도 키워서 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이제 무엇보다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겠다, 밥도 자주 먹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아직 확정한까지는 아닌데요. 일단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관측이 나오기로는 이 정부서울청사 내에 4개나 5개 층 정도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을 했던 거는 이 위치만 옮기겠다라는 게 아니고 좀 민관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는 뭐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서 민간 합동위원회 사무처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이 민관 합동위원회라는 거는 공무원도 있고 여기에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는 민간 인재도 함께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취지는 참모진들은 좀 줄이고 정예화를 한 다음에 민간의 인재들하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가 비워지게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됩니다. 일종의 이제 공원처럼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광화문 이전 의지는 굉장히 확고해서 이번에 TF팀까지 꾸려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다만 이 공약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다가 백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경호하고 공간 문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뜨고 설 수 있는, 착륙을 할 수 있는 헬기장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정도의 대체 부지를 광화문 지역에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집무실 근처 100m 안에는 집회 시위가 금지가 돼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인근에 광화문 광장이 있잖아요. 이 광화문 광장이 자유롭게 시민들이 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된 곳인데 그 취지하고 좀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오게 되면은 경호에도 좀 어려움이 따른다라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유사시에 청와대 지금 지하에 있는 벙커 시설 이런 거 이런 네. 좀 곤란한 실무적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다음 또 정부 조직 가운데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이게 참 중요한 그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대선 치른 지 이틀째인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 다시 들여다보십시다. 이런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지금 이대남 때문에 혹은 이대녀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불평등해진 게 아니다. 차별, 혐오, 배제로 젠더의 차이를 가르지 말고 함께 헤쳐나갈 길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선거 결과를 분석을 하면서 이게 젠더 갈등 문제가 표심을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갈등 구조가 있는데 무조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갈등 구조를 더 촉진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지금 서초갑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예.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일단은 여가부를 먼저 비판을 하면서 입을 뗐습니다. 여당 가족부가 됐다 이렇게 지적은 했는데 다만 이어서 여성의 안전이나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이 기능을 맡을 사람은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약을 해보면은 여가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은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제 대표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온 이 국민의힘 소속 이 대표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조은희 당선인의 발언을 공유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당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은 가볍게 하지 말라 반박을 했고요. 어허. 또 원희룡 전 정책본부장도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공약은 지켜질 것이고 또 여성 보호는 갈라치기가 아닌 방식으로 이뤄질 거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 이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중에 한 명이잖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 여가부 폐지, 젠더 갈등, 여성 혐오 이런 걸로 몰아간 거는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또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켜야 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 또 하나가 이걸 또 주도했던 이준석 대표 과연 이번 대선에 공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네. 논란도 또 있어요. 네, 지금 대선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0.73%포인트 아주 적은 격차로 승리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당초에는 10%포인트 이상 이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바도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책임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좀 2030 세대 남성을 좀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 것이 효과가 있었느냐. 오히려 성별 갈라치기로 여성들의 반대 결집이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그렇죠. 또 이준석 대표가 서진 정책, 그러니까 호남을 집중 공략하는 정책을 강조해 왔는데 그 효과도 미미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어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페이스북에다가 2009년에 있었던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US 에어웨이즈 불식착 사고를 다룬 영화 사진을 공유를 했습니다. 예. 이 사고는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됐었는데 당시 비행기 엔진이 망가지니까 조종사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허드슨 강에 착륙을 시킵니다. 맞아요. 그래서 승객들의 목숨을 구했는데 다만 문제는 그 이후에 조사 과정과 공청회 과정이 있었는데 조종사들의 책임론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을 거론을 하면서 보통 조종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한다라고 그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또 다른 글도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신지지층 확장, 그러니까 새로운 지지층 확장은 보수 정당의 생존의 문제다. 자신이 해왔던 정책이 맞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당직 개편 작업에도 돌입을 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사무총장을 한기호 전 사무총장을 다시 내정을 하는 상태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직 인사가 다 재편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임명이 됐던 게 권영세 사무총장인데 권영세 사무총장이 그만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원래 자신이 임명을 했었던 한기호 전 사무총장을 다시 임명을 했는데 즉 윤석열 당선인 중심 체제로 짜여져 있었던 당직 인선을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중심 체제로 다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사무총장단을 비롯해서 대변인단도 교체할 예정이고 또 특히 여의도 연구원장도 교체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현재 지상호 원장인데 유경준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오는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당직을 개편을 해서 좀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패배한 이재명 후보는 뭐 줄곧 자신의 잘못이다. 자기가 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또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죠? 네. 이 페이스북에 적은 글 전해드리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자신의 패배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예. 죄송하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적으면서 패배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부족한 저에게 있다라고 했고요. 또 이재명이 진 것이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선대위 해단식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이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 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던 그 10일 새벽 때도 당사에 와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죠. 하지만 네. 내부 반발이 또 있죠. 맞습니다. 일단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즉 당 지도부가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됐고 이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대위의 수장, 비대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기로 한 거예요. 예. 어제 의원총회를 해서 의견을 모았고 나머지 비대위원들,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대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일 13일까지 인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은 의원총회에서는 어찌됐든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결론이 난 상태인데 다만 반론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번 대선에서 지도부로 역할을 했는데 책임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거고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호중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로는 검찰의 칼날도 지방선거의 승리도 보장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의천마속형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오늘 페이스북에 김두관 의원이 추가로 올린 글을 보니까 예. 이재명 비대위원장 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예. 이제 차기 원내대표는 어찌됐든 일단 공석이 됐기 때문에 3월 25일 전에 선출할 예정인데 그 선출 방식을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라 그래요. 콘클라베 방식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비밀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나올 때까지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도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차기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 민주당은 비대위원장하고 신임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5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네. 그 결과도 좀 정리해 보죠. 네. 재보궐선거 5곳 지역에서 4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고요. 또 나머지 한 곳도 국민의힘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했다, 전석을 석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게 이 선거 때 우세했다라고만 보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는 무공천하기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지역이 3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짚어보면은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서는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여기가 원래 유일하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나 워낙 서초갑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승패는 일찍이 예견이 된 상황이었고요. 이정근 민주당 후보는 24.48%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에서는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예. 52.0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구 중남 지역, 여기에서는 무소속 임병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여기는 원래 곽상도 전 의원 지역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가면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공천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성향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경기 안성에서는 김학용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이 김학용 후보는 이 지역에서 3번 국회의원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4선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정우택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돼서 5선 의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1분 좀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이 17도까지 올랐습니다. 예상 낮 기온을 2도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세종 19도까지 올라서 아주 한껏 기온이 올라 가볍게 옷차림하시고요. 광주 제주는 23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북창원이 22.6도, 장흥이 21.5도, 밀양 21.3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은 탓에 미세먼지 농도도 좀 좋지 않은 곳이 많고요.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쪽에는 건조특보 그대로 유지 중이고 수도권과 세종, 충북, 충남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황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대기질은 전국적으로 청정해지겠습니다. 현재 울진과 삼척의 산불 발생이 9일째입니다. 이렇게 화재 현장으로도 비 소식이
소식이 들어있는데 내일 5에서 10mm가량이 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자주 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빗방울이 좀 떨어져서 오늘 밤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이어집니다.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저녁까지 이어지겠고 반면 새벽에 잠깐 그쳤다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영서 쪽으로는 또 오전부터 저녁까지 비가 가끔 다시 반복될 전망입니다. 이후로 다가오는 한 주간 비 소식이 또 들어있는데요. 목요일쯤 일부 충청과 전라, 제주에 비가 오후에 시작이 돼서 금요일 종일 전국에 한 차례 더 비가 올 것이란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7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나들이 교통량도 빠르게 늘었지만 사고 등 돌발 소식도 잦습니다. 먼저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남동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있었는데요. 1시간째 발생한 사고인데 여전히 여파가 심해져 있어서 문학부터 남동 쪽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동군포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를 막고 수습을 하면서 여파로 밀리고 있고요. 더 가서는 마성터널을 지나 양지터널까지 차들이 많아서 10km나 긴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월곶 분기점 일대에서만 정체고요.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터널 앞두고서 밀리고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양주를 시작으로 화도까지 6km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지금부터 이번 대선 결과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여권이 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야당은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가게 될지, 이재명 후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모저모 좀 차분히 짚어보고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우리 시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진행자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주말에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고생하다 토요일까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같은 시사본부인데 요일이 다르니까 별일이 없잖아요. 예. 불러주시니까 와서 인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정관용 선생님의 시사평론을 들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저 직업은 어떨까. 그래서 어쩌면 저희 롤모델인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그럼 시사평론가로 전업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만 10년 됐는데요. 전업평론을 한 지가.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벤처 분야, IT 분야. 그래요? 이쪽은 화이트 칼라 노동자였었죠. 그래요? 네네. 정치권 쪽 직장도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시사평론가로? 그러니까 좀 아주 경로가 특이한. 보통 시사평론 하시는 분들이 언론인 출신, 정치인 출신, 혹은 학자 출신인데 셋 다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직장 다니시면서도 아마 이런 정치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관심이 많았고 주로 하는 일들이 주로 커뮤니케이션 쪽이니까요. 벤처 쪽에서 그런 쪽. IT에서도 주로 방송국, 정부, 공기관 이런 쪽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이제 컨설팅 하다 보니까 또 관심은 있었죠. 지금 진행하시다 보면 본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본인의 백그라운드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을 한 권 내서 책을 냈는데 이게 정치평론집 내지 않을까? 평론가 책은. 근데 살아온 경험 얘기를 써서. 네. 알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대선 결과 예상했던 바입니까? 예상 바뀝니까? 네, 뭐 예상은 반반으로 했으니까 대부분의 평론가는 뭐 이 여당이 이길 수도 있고 야당이 이길 수도 있고 박빙이 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이상한 결과는 아닌 거죠. 그런데 쭉 평론을 하면서 이제 주로 예언 같은 예측들을 하잖아요. 저는 기분이 좋았던 게 사전 투표율도 맞췄고 총 투표율도 뭐 근접해서 맞췄고 근데 마지막에만 한 1에서 1.5%포인트 박빙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당선자가 틀림으로써 제일 큰 게 틀렸는데 과정에서 맞춘 게 다 그냥 도루묵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언론계나 평론이나 정치권 쪽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거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제일 큰 게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사실 깜깜이 기간 동안을 포함해서 지난 한 3주 사이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대체로 보면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변화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그렇죠. 오차범위 바뀌거나 아니거나 간에 그러나 조금 그렇죠. 뭐 한 4, 5% 뭐 이 정도는 앞서는 게 평균적으로. 평균적입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네. 우리 최영일 평론가는 박빙일 것이다. 박빙으로 이재명 당선을 점쳤다는 예. 거는 그 근거는 뭡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본선 주자가 된 게 이제 10월에 이재명 후보 본선 주자로 확정됐고 11월 5일에 윤석열 후보가 본선 주자로 확정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긴 추이를 보면 뭐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데 오르지 않는 이제 추세였고 윤석열 후보는 이게 들쭉날쭉했어요. 오를 땐 툭 오르고 떨어질 땐 툭 떨어지고 이거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겠다. 대선 날 즈음해서 뚝 떨어질지 훅 올라갈지 플럭추에이션이라 그러죠. 이 널뛰기를 하는 현상이 보여서 그걸 좀 유념해서 봤는데 사실은 마지막 타이밍에는 이제 우리가 그 블랙아웃으로 들어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즈음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가 좀 정체 내지는 하락세 아닌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며칠 남기고 그 추세 골든크로스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로 봤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막판에는요. 누가 이겨도 뭐 이상하지 않은 초박빙 결집이었다고 보여지네요. 0.73%포인트 차이를 네.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이게 출구조사가 맞추더라고요. 출구조사는 전국의 투표장 앞에서 7만 명이 넘는 맞습니다. 사람들의 실제 결과를 맞습니다. 집계한 거니까 네. 그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재미있는 것이 대중이 볼 때는 여론조사 좀 믿을 수 있는 거야? 너무 다 다르게 나오잖아. 여론조사 불신론이 커져서 선거 끝나면 여론조사 업체들이 좀 이게 철퇴를 맞겠구나 그랬는데 출구조사가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맞네 그러고 끝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출구조사와 사전 여론조사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아마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중요 선거의 여론조사는요. 틀린 게 더 많아요. 맞습니다. 출구조사는 항상 맞아요. 그렇죠. 총선도 출구조사는 좀 틀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나 전국에 300곳이니까요. 대선 출구조사는 항상 맞춰왔고 맞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우리가 그냥 흐름과 추이를 볼 뿐이지 참고사항이다. 그 숫자는 틀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 때 여론조사가 좀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오히려 여론조사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하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 자체가 선거운동의 도구화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금요일 그저께 이제 목요일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또 이틀 방송 진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석들 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단일화 효과가 있었냐 역풍이냐 이대남 이대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지역 주도는 뭐 좀 풀렸느냐 안 풀렸느냐 뭐 여러 점을 다 짚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 요건 꼭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주로 2030 청년층 표심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쪽은 갈등으로 터져 나올 만한 것들이 좀 봉합이 됩니다. 이겼으니까 우리가 다 좀 묻고 가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준석 대표 책임론은 앞으로 조금 이제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위치를 굳히면서 또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 컨트롤 타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천 문제라든가 이건 아주 복잡할 텐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위치를 굳혔는데 안에서 이제 흔들기가 시작이 돼요. 이대남에 그렇게 집중하더니 여성표만 뺏기지 않았느냐. 근데 남녀 젠더 갈등이 극대화된 건 맞아요. 그 책임은 좀 이제 여권 특히 이준석 대표도 돌아보고 보완책을 찾아야겠지만 저는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니 언제적부터 여당이 청년층 표심을 놓고 그러니까요. 많이 뺏어왔네 적게 뺏어왔네 그랬느냐. 항상 청년들은 포기하고 갔죠. 고령층에 의존하고.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여러 세대들에서 여야가 자기표 분석을 하는 좀 디테일로 파고들게 된 거는 그래도 청년 정치인이 당대표를 맡은 효과는 좀 길게 앞으로 이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남녀의 뭐 갈라치기로 인한 역결집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전체 숫자를 놓고 20, 30대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표가 과거보다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그렇죠. 또 호남에서 물론 뭐 양이 많으냐 적으냐 있지만 과거보다 표가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런 걸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서진 정책을 펴야 한다. 청년층을 가지고 세대 포위 전략을 쓰자.
먹힌 거는 어느 정도 먹힌 거 네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보면 본인이 10% 차 이긴다고 예. 너무 시작부터 설레발을 예. 쳐서 6에서 8%포인트는 기본 이기고 잘하면 두 자릿수로 이길 수도 있다. 요게 좀 이제 오바가 됐던 오바죠. 셈인데 그 서진영 책도 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호남을 많이 찾았고 후보도 찾았지만 당대표는 예. 더 많이 찾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박근혜 후보가 과거에 얻었던 두 자릿수보단 조금 더 늘어났다. 하지만 이렇게 구애한 것에 비하면 이 투자 대비 효과 가성비는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근데 다른 네. 사람이 구애하면 그거보다 더 나오나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효과는 지방선거를 한 번 더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면 흥미로운 게 이 광역구역으로 놓고 보면 17개에서 10개를 윤 후보가 가져갔고 예. 7개를 이재명 후보가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전남, 전북, 광주에서 혹시 또 지방선거에 이 구애 효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아마 또 이준석 대표의 이 어떤 포석이 좀 빛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안철수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떠도는데 그 어저께 둘이 점심 했다는 거 했죠. 아닙니까? 회동했죠. 2시간 20분을 점심 네.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취소될 뻔하다가 도시락 회동으로. 근데 끝나고 안철수 대표의 표현이 무슨 인선 문제 같은 건 전혀 논의가 없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저도 안 믿습니다. 그 얘기는 2시간 20분이나 얘기했는데 그 얘기 안 했다고 한 얘기는 뭔가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고요. 다만 국정 전반에 대한 뭐 당선 축하는 당연히 했을 거고 인사를 아이고 뭐 또 안철수 대표의 덕도 큽니다. 이렇게 덕담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고 2시간여 동안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면 국정 현안이 이제 개념적인 논의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인선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인물들에게 이러한 이 영역들을 분야를 그렇죠. 맡겨야 한다. 네. 그게 지금 당장 당선인의 급선무는 오늘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수위원장을 빠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밑에 분과 7개 벌써 다 짜놨고요. 그럼 그 분과에 걸맞는 7개는 역대 인수위가 다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거의 그건 그렇게 비슷하죠. 가는 겁니다. 재정 기획조정부터 예, 뭐 예. 과학기술까지. 그래서 저는 대략 그림은 그려졌는데 마지막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또 당내에 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러한 이제 절차적인 게 남은 거 아닌가. 근데 지금까지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틀어지거든요, 많이. 그럼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또 어떤 강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말 것인가 좀 기다리는 타이밍이 아닌가. 오늘 내일이 관건이라고 안철수 봅니다. 대표의 요청은 뭘까요? 본인이 직접 하겠다? 네. 예, 인수위원장 안 맡을 것 같습니다. 안 맡을 것 다만 같다. 인수위원장을 누구를 앉히든 그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가 요구하는 국정 현안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이게 사실은 청사진을 그리는 그룹이잖아요. 인수위가. 예, 예. 거기에 안 대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포진돼야 되는데 인수위 명단에. 예, 아마 학계나 정계나 또 특히 과학기술 분야를 필두로 해서는 주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인물들을 좀 천거한 요구가 있었을 걸로 봐요. 안 대표가 직접 제가 위원장 맡겠습니다. 맡아주십시오. 이 논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는데 안철수 대표 의중을 좀 반영할 사람들이 배치되겠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뭐 일반인들은 그걸 잘 느끼긴 어렵겠죠. 오히려 저는 내각 구성할 때 안철수 대표가 내각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 뭐 총리 얘기도 나오고. 총리는 저는 좀 무리수라고 보는 게요. 스스로 자 정치 10년 했는데 또 이제 기업 경영도 해봤죠. 근데 제가 행정 경험은 없어서 예. 이번에 그 스펙을 좀 쌓고 싶습니다라고 행정 초년병으로 얘기를 했는데 초심자로. 그런데 문제는 국부총리는요. 공무원 조직 전체를 관할하는 거잖아요. 국민적 동의가 되겠는가. 아니 대선에 공이 있다고 그냥 총리직을 주면 총리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총리는 역대로 보시면 관료에서 나오든가 정치인에서 나오는데 행정 경험은 풍부한 분들이었어요. 이낙연 전 총리 생각해 보시면 예, 옛날에는 대학 네. 총장 출신도 많이 시켰잖아요. 아, 간혹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생각해 보시면 그 명문대 총장 출신이 비서실장을 맡죠. 그때 좀 저거는 무리한 스펙 아니냐는 이제 비판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총리급인데 과학기술 부총리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총리는 좀 너무 무거워 보이니까 예. 부총리는 지금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있잖아요. 근데 과학기술부총리 정도가 과기정통. 글쎄요.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정치적 영향력이나 위상이라고 하는 거를 안철수 대표 입장에선 제일 먼저 고려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어요. 또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부총리급이 돼도 네.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된 내각의 일원이다? 네. 사실 좀 존재감이 묻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장관 있겠죠. 중에서도 존재감이 좀 있는 장관 자리들이 있고 묻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과학기술 분야는 묻힐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실무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 잘 모르는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5년을 바라보고 미래 포석을 둬야 하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총리직, 부총리직, 뭐 장관직 혹은 내각이 안 들어가고 어차피 대통령 행정부의 경기지사 수반이니까. 얘기도 나오니까요. 네네. 뭐 광역지자체장 바로 지방선거 임박했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뭔가 또 권한이 있는 자리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문제는 과유불급이 되면 본인은 나중에 총리직은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손해볼 수도 있으니 근데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해 보면 해수부 장관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관직은. 그래서 다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뭐 정치적인 그 위상은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한껏 올랐죠. 합당은 순조롭게 될까요? 순조롭지 않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순조라는 말이 붙기가 어려워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워낙 오랜 갈등, 감정적인 또 서로 뭐 상처로 후벼판 과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내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치르는데 합당은 이 대통령의 명입니다. 당선인이 예. 제일 먼저 한 일성이 조속히 합당한다. 이루어지겠지만 문제는 안철수 대표와의 그 야권 단일화의 효과가 플러스였냐 마이너스였냐 저는 이게 상쇄라고 보거든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결국 제로로 수렴해버렸다. 그 효과 없었다. 그래도 단일화를 안 하고 안철수 후보가 뭐 한 5% 7%만 가져갔어도 네. 대선 결과는 뒤집히는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기여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공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합당 과정에서 너무 많은 지분을 요구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그걸 또 이제 잘라내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바로 거기서 네. 지금 양당의 의석수 차이가 워낙 커서 그렇죠. 의석수 비율은 말도 안 되는 거고. 111대 3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건 말도 안 돼. 그럼 기준선을 뭐로 잡느냐. 그렇죠. 이게 어렵겠네요. 그게 대선 기여도인데 대선 기여도는 정량적으로 평가 불능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예, 여권 내에서도. 예. 그래서 그 힘겨루기가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빨리 결단 내려야 할 지점이죠. 그게 이준석 대표 마음대로 될까? 그것도 아니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이미 당선인 생각도 많이 반영이 되죠. 반영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반영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새롭게 이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재구성이 되면서 권력 재편이 되면서 예. 이제 청와대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정청이 이제 쭉 나뉘게 될 텐데 지금 청와대 권력은 당 내에 이제 인물로 보면 장제원 의원이 지금 실권자로 등장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과거 친이계 출신입니다. 또 친박계 출신도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이제 이해관계 조율에 플러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도 또 이해관계 조율을 해야 되니 이게 지방선거 당장 공천에서 문제가 터질 거란 말이죠. 예. 안철수 대표는 아마 자기에게 그동안 고생해줬던 사람 못 챙긴다라고 그렇게 비판 많이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전리품을 좀 많이 획득해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갈등 조율이 얼마나 잘 되나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당 과정은 쉬울 수가 없다. 쉽지 않습니다. 또 몇 가지 문제가 막 노출이 되겠죠. 자,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와서 네. 뭐 일각에서는 당장 이재명 비대위원장으로 가자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네네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지방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아이고. 서울시장 나와야 한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참 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패인 분석을 이제 비대위가 할 텐데 비대위가 구성되면 먼저 패인 분석하고 뭘 개혁해야 되는가 백서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후보를 놓고 보면 이번에 구도와 인물의 대결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120%쯤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민주당 내에서 172석이 되는데 자 얼마나 뛰었는가. 경기도지사 출신인데 사실상 경기도에서 생각보다 격차를 못 벌렸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이 조금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수도권의 결과를 보면 저는 이걸 쭉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2012년 문재인 후보가 첫 대권 도전했을 때 느낌이 그대로인데 그때 담쟁이 캠프라고 정계, 시민사회계 뭐 거의 모든 이 민주당 범민주 진보 지지 세력이 다 모였는데 예. 힘을 못 썼어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죠. 그때도 박빙으로 갔었죠. 그 그림이 딱 나왔는데 나중에 캠프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다 각계전투했는데 힘의 결집이 없었다. 전 민주당이 이번에도 좀 그런 지도부는 또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172원 의원 전체가 예. 지역구를 장악했는가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비판점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남죠. 뭐 당도 그러니까 당장 뭐 이제 반성하고 네. 쇄신하겠다 뭐 하는데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카드를 가지고 쇄신의 모습이 나오겠느냐. 쉽지 않죠. 네. 지방선거까지 책임져야 하는 지도부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길 뻔했던 이재명 후보가 당을 이끌어라.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네. 나오는 건데 저는 네. 그 이재명 후보 죽이기예요. 그러니까요. 5년 바라보면. 그럼 그 카드가 예. 아니라면 네. 어떤 다른 카드가 있을까요? 차제에 그냥 네. 지금 뭐 교황 선출 콘클라베 방식으로 4기 원내대표를 뽑는다는데 네. 그렇게 뽑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만든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기 전대를 하는 형식으로 그런 방식. 갈 수도 있고 또는 사실은 이런 즈음 되면 패배했는데 이길 뻔했던 지금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진 게 아니다. 이길 수도 있었다. 이런 지금 좀 여파가 남아 있어요. 예. 진 건 진 거예요. 한 표로라도. 그럼 개혁을 하려면 가장 비대위원장 하면 흔히 이 비대위원장의 좀 악몽은 국민의힘이 훨씬 많습니다만 외부에서 영입해 와서 실패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내부 인원을 돌려막기보다는 외부에서 한 번쯤 앞으로 개혁적인 시각을 가진 분을 모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좀 휴식을 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전 2년 후 총선에서 중앙정치 무대로 나오는 예, 것도 예. 이게 문재인 코스라고 부르는 거죠. 초선 달고 뭐 당권도 잡아보고. 최소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한 6개월 이때까지는 이재명 후보는 좀 이제 조용히 있는 등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뭐 최영일 평론가 이제 앞으로에 있을 예상까지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어떻게 들어맞을지 또 하나하나 지켜보도록 항상 하겠습니다. 검증의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평일 시사본부 진행 맡고 있는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부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외출한 상태에서 비가 쏟아지면 혹시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나오지는 않았을까 해서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